네, 이재명 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 안을 수용하겠다며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집결해 별도 환담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 정부안을 수용하겠다, 대통령과도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보험 요율하고 소득 대체율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갈을 막고 정상화시키려면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이 변경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 일치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보험 요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 같은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9%거든요. 근데 이 9%를 그 근로자가 4.5%, 회사가 4.5% 이렇게 내는데 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모든 사람들이 6.5%로 2%씩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득 대체율인데 소득 대체율이 뭐냐면은 보험료 납부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그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 연금액의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98년도에는 60%로 낮추었다가 그러다가 이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2007년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40%까지 낮추자. 2028년까지 기한으로 해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자라고 협의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소득 대체율이 42%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 소득 대체율을 44%로 하자라고 양보를 한 거고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45%까지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야당의 주장이 여당은 1%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뭐 1% 차이가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1대 국회가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제안한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거는 보험 요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도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대통령실에 압박을 하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아닌가. 어차피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대여 공세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적으로 이걸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걸 기대한 건 아닌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경우라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게 근데 지금 대통령 쪽에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국회에서 이제 지금 여야 간의 합의는 안 됐지만 국회 공론조사를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확인을 했고 그때 이제 공론조사에서의 다수 의견이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50%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이 등에 업고 공론조사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전격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이게 뭐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민주당 쪽의 입장은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민주당이 이제 추구를 해왔던 게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지지층이라든지 또 공론조사에 임했던 시민들이라든지 이쪽을 이제 좀 의식을 많이 하고 또 등에 업고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대통령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에 이번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 해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다음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여론이 분분한 내용인데 소득 대체율 인상을 기대했던 쪽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게 합의가 불발이 되면 그것은 이제 책임론을 주로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여권 이쪽으로 제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손해가 아닌 뭐 그런 구도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탈당 행렬들도 있고요. 지금 강성 당원들을 좀 중심으로요. 국면 전환용으로도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정책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특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담론이 검찰이나 사법 관련한 담론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층 일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민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또 민주당 또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건데 국민연금도 대표적인 하나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지층을 다독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뭐 소득 대체율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만 민주당 쪽 핵심 지지층 쪽은 주로 소득 대체율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지지층을 다독이는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다만 그것뿐만 아닌 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연금에 관련된 얘기들은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내놨지만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이 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합의를 해보자,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또 힘이 실린다,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권을 좀 압박하기 위한 용도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의 어떤 지지층을 달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이런저런 수치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또 전문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그 소득 대체율이 44%냐 45%냐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뭐 국민연금 받는 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끌어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다음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당의 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려면은 여당 안이 44% 아니겠습니까? 45%나 44%나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44% 받고 이걸로 21대 국회에서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여당의 안은 44%인데 45%가 여당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을 열고 나서 이제 행동하는 민주당을 천명하면서 이제 국회에 어쨌든 탄핵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뭐 현직 검사 아니면 장관 등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이겠다. 계속해서 관련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언하는 배경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론을 한 거는 이제 전국의 긴장감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강경 투쟁을 상당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단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대통령이나 여권 측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게 예전 같았으면 과거 같았으면 야당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 얘기를 그 전에 야당들이 별로 안 했어요.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촛불 항쟁에서 인파가 한 100만 명 이상 모이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탄핵이라는 것은 말 자체를 아껴왔던 것인데 근데 요즘에는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탄핵 집회에 아예 참석한 일부 의원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렇게 역풍에 휩싸이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남발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도 유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해야 될 만한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잘못이 나왔을 때 그것을 뚜렷하게 잡아내서 한 번 시작했으면 바로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탄핵이기 때문에 좀 너무 남발할 경우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말을 아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번에 얘기한 게 이제 탄핵 권한을 활용하겠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좀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더라도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한다는 거는 탄핵할 수도 있는 정치 구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더 압박하고 거기서 따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혹은 여야 합의를 더 강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드시 하겠다라거나 탄핵하면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안 거부권을 지렛대로 해서 야당하고 협상을 추동할 수 있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듯이 탄핵을 할 수 있는 구도에서
그런 구도를 활용한다는 거는 이제 꼭 탄핵을 시키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만큼 이제 힘을 발휘해서 대통령 쪽에게 더 따내겠다 이런 뜻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당장 사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어쨌든 현직 장관이나 아니면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또 통과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이란 단어가 민주당이 좀 일상적인 단어가 됐다. 이 탄핵이란 단어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갖고 있는 좀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사용되는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민주당은 탄핵의 추억이 있어요. 그 탄핵이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탄핵을 통해 가지고 현직 대통령 물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러나게 한 걸 여파로 해가지고 정권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압도적인 또 다수당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의 미련에 너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탄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법적으로는 파면시키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후의 수단을 그렇게 마구마구 쓰면은 그러면 정작 써야 할 때 그 의미가 있겠는가. 예컨대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마약 맞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21대 때부터 너무나 많이 남용이 됐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탄핵이었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했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대0이 됐잖아요. 정치적으로 공세하면 충분했을 일을 법적인 문제인 탄핵으로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망신당했잖아요. 더군다나 탄핵할 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예 그냥 이거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도 공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비용 들여가지고 변호사 비용 많이 썼거든요. 그 비용이 다 국민 세금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식의 탄핵을 22대 때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민주당한테 아무런 보탬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역풍만 세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탈당을 하지 말고 회초리를 들어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당원들이 탈당 행렬이 있으면 당직자나 당의 주요 인사는 당연히 그 탈당을 만료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냥 나가실 분은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당직자는 뭐 당직자답지 않은 그런 것이고 사실 이제 당원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모든 것이 당에 들어갔을 때 그 당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당의 주류 인사들 입장에서도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당원됨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지 않고 좀 쉽게 입당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한번 입당했을 때 이제 당원으로서의 의무라든지 인내 이런 것들 좀 쉽게 내려놓고 탈당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당원이라는 게 사실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비가 굉장히 쌉니다. 몇천 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 진성 당원 모델을 처음으로 실험을 했었던 게 한국에서는 민주노동당인데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10,000원이었었고 서구 사회에 보면은 이제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는 당비가 이제 소득별로 이게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공고표가 있어요.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당비를 이만큼 내시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을 뭐 당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구축을 해나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선 인단 모집하듯이 당원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으로서의 어떤 책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볍게 여기는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유념을 할 것은 이제 나가는 당원들에 대해서 만류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쉽게 탈당하고 쉽게 입당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정밀하게 당내의 어떤 그 멤버십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달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당원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이제 앉히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서요. 이것이 이제 과연 글쎄요 그 전에 이제 어떤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과 좀 비춰봤을 때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법사위는 소수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니었는가. 그것이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맡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상원위원장이라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밖에 중요한 상임위원장들 다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과연 견제와 균형이 맞는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자가 법사위원장 하는 것이 격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하겠다고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추미애 당선자면은 뭐 당대표도 하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그 보직을 갖다가 했지만 딱 생각하면 추미애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어떤 보직입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일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그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 그러면은 또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조금 난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형식과 내용을 모두 다 파괴하는 그러한 법사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파괴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 기저에는 어쨌든 지금 강성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가 이제 기본이 된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강성 당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당선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국회의장에 도전하신 분한테 법사위원장을 드린다.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정당에서 대표를 뽑을 때 대표 경선에서 2위를 한 분한테 최고위원을 시켜드릴 수는 있겠지만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제법 그래도 격차가 있는 편입니다. 법사위원장은 하다 보면 뭐 재선 정도 의원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돌려가면서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2년 정도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일부러 쪼개가지고 1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 정도의 의장에 도전하셨던 분을 앉히는 게 맞느냐 이거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오히려 재선 3선 의원들 정도한테 기회가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또 하반기 국회의장을 노릴 수도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 맡아버리면 하반기 의장을 맡을 수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들도 다 의장에 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법사위원장에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지지층에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추미애 당선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아이디어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주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찬성에 좀 힘을 실어달라면서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직접 친절을 보냈어요. 저 원내대표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각각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친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편지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결과 가결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야당에서의 큰 부담 없이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되면 좋겠다. 한 요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컨대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제2의결로 통과된 사례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뭐 한 건인가 두 건인가 그 정도밖에 없을 건데 더군다나 지금 여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 이거는 대통령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2대가 되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상황인데 그런데도 요번에조차 통과가 됐다. 이거는 참 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전까지 돌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의결로 통과되기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주 예견되는 재표결에 여야가 지금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양 당의 지도부가 다 이제 굉장히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쪽이 자신감이 더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좀 도와달라, 찬성표를 던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당 의원들 일단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만 봐서도 민주당한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의결이라고 하는 거는 정족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대로 부결이 되는 이런 가능성들이 이번 국회도 높고 다음 국회에도 열려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게 불리하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버티면 된다, 밀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신다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좀 타산지석으로 민주당이 과거에 조국 사태 때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관하다가 결국에 정권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곧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절충안을 내든지 해서 끝까지 거부할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받고 가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생각에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국민 여론이 거기에 그렇게 호응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수용을 하는데 뭐 몇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이나 이런 걸 걸러내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전망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무기명 투표이기도 하고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의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최대 10표 가까이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김웅 의원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죠. 김웅 의원은 10명 더 넘게 반대를 할 것이다.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조정우 의원은 한두 명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명까지야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한두 명이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김웅, 안철수, 이우희동 이야기 나온 사람만 3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2~3명 정도 더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예측은 그 찬성표가 여당에서 한 5~6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탈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공언을 하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명이죠. 예. 그럼 3석이 일단 확보가 된 건데 이탈표로. 근데 그보다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을 이루시기 때문에 3표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고, 하다 보면 한 10표 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가결될 만큼 이탈을 할 거냐, 그 부분은 저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가결 부결의 이분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 표 한 표의 이탈이 여권이나 대통령한테 타격이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다음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총선 결과 때문에 더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탈표 수도 더 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탈표 방지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자의 기사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이 3비서관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좀 굉장히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똑같은 위치죠. 비서관에 이제 그 임명을 한 거는 첫 번째로 대통령실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다음에 그때 일을 잘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유능한 사람을 써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사이였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그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밀 누출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을 또다시 비서관으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에게도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선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정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물에 다시 용산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분인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 것 같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만 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내리 수사했다, 성역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대통령 되시고 나서 계속 다 날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 3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국민공감 비서관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걸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 공감이 아니라 국민 비공감이거나 국민 공격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과거에 어떤 일을 그러면 청와대에서 하셨던 분인가 했을 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고, 그때 최순실 씨한테 그 연설문이 유출된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건, 이건 때문에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그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을 왜 다시 재기용하는가? 그것도 시민사회 관련된 부분인데 정호성 비서관이 어떤 능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시민사회 관련해서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그냥 혹시 뭐 친박이라든지 극우라든지 이쪽의 시민사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의아한 거는 한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인사였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다는 설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일부가 언론에 그와 같은 설을 부인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양정철을 기용한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실이 정호성을 기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그재그 운전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었죠.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주장했지만 그 해석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관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향하는 바 그 뜻에 따라서 네, 두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2009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5주기, 15년 전 일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참으로 많은 퇴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가장 큰 반칙이 뭡니까? 범죄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제1당과 제3당의 대표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특권은 가장 큰 특권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대통령에게도 특권이 있지만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 두 가지가 뭡니까? 면책 특권하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대선 때부터 그다음에 심지어 여당 대표가 돼서 시정연설 할 때에도 그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결국은 그 불체포 특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사회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퇴행된 것이 맞는데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대표의 발언들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네, 듣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타협의 정치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 이 협치라는 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협치보다 더 큰 범주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생산적 정치일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라고 했을 때 갈등이라든지 투쟁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과 협치가 어우러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생산적인 정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국민의힘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었던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권력 구조의 개혁이었습니다. 2003년 4월에 대통령으로서 처음 했던 시정연설, 국회에서 했던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한 지역을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석권하지 못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해달라. 이건 이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자는 뜻이었고 근데 그렇게 한다면 국회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겠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내지는 의원정부제에 해당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전 유효하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계속 거부해왔었고 다른 대안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사실 이번 총선을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의석을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리당략적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무시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서 무시했었던 그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사고를 해야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점을 계승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추도식을 보면 범야권 인사들이 총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가기도 했는데 어제 추도식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를 불러 모아서 좀 환담을 나눴는데 야권 연대를 강조했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연대에서 좀 빠르게 성과를 낼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연대에서 빠르게 좀 성과를 낸다.
빠르게 어떤 부분을 좀 성과를 요구했던 걸까요? 글쎄요, 뭐 빠르게 성과를 내라고 하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게 뭔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양당 간의 공통점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먼저 추진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특히 이제 사실 근데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탄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개헌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임기가 짧다, 임기가 너무 길다 남아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소극적이거나 신중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합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검찰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꼭 어떤 정책이라든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연대를 해서 성과를 내라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도 행보를 보면은 지금 현재 범민주당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나아가서는 새로운 미래 이렇게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본인이 이것을 다 중재할 수 있고 포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당시 영부인의 인도 방문, 하나는 또 이제 따님의 그 청와대 인사들과의 어떤 금전 거래 정황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민주당의 친명계나 이쪽에서는 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싫어한다거나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기류가 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이 과연 과거만큼 범야권에 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저는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 지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를 기념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조국 대표,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이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크게 둘로 나누면 친문과 친명이 만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이 연대해서 이미 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190석이 넘는 범야권 그 달성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과는 크게 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그런데 그 지난번 총선과 같은 공조가 친문과 친명 사이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 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러면은 친문의 그 이해관계와 친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결국은 비명 행사 뭐 이렇게 학살당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비명이었는데 그 비명의 대부분은 친문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긴장 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광폭 행보다라고 이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뭔가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되는데 3주째 지금 특별하게 어떤 뭐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여기저기 방문하고 예방하고 하는 거는 그건 뭐 형식적인 거고 예의상 가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까 하는 생각은 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다음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홍준표 전 시장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조정훈 의원이나 등등 해가지고 이런저런 당내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가 출범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의 모습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저는 이제 광폭 행보라고 불리는 이 행보 자체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황우여 위원장이 정치 원로기 때문에 또 문 전 대통령도 만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있고, 전국이 격화되지 않으려면 사실 뭐 수사를 할 일도 있고 뭐 국회에서 따질 일도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그것대로 하되
그 지나치게 이제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원로의 책무라는 점에서는 이런 행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관령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계를 좀 직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권리들을 당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한다거나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뭐 당원들이라든지 대의원이라든지 뭐 전국위원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건 좋은데 본인이 뭔가를 결정한다거나 이런다고 했을 때는 이게 관령 비대위인가라고 하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내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리고 관령 비대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안 좋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 제약 조건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어떤 정치권 이슈들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